상충곡의 이제 작품 분석 노트까지 봤고요. 족집게 키워드 비슷한 내용의 반복이죠.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가 나온다. 이런 선지 나오면 이제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요거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선생님이 아까 수평적 이동과 수직적 이동까지 덧붙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빈낙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넘어갈게요. 이 시의 주제는 안빈낙도다. 그 다음에 자연친화 물화일체가 드러난다. 그리고 이제 감각적 이미지가 쓰였다 해서 감각적 이미지에다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한 번씩만 해보시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색깔, 그 다음에 청향, 후각, 그 다음에 이제 우는 새, 청각 이런 게 나온다 그랬고, 선생님이 이제 뭐 뒤에서도 한번 잠깐 살펴보고 말하긴 하겠지만 청향은 잔해지고 이제 낙홍은 오세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청향이 청이 아니라 뭘 봐야 된다 그랬어? 향을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때 청자가 무슨 청자라 그랬어요? 맑을 청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향이어서 후각이라는 걸 잘 알아둬야 돼. 청에 꽂혀가지고 시각적 대립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조적인 공간 나오는 거 아까 홍진세모 했었고 산림 동그라미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국명이랑 부기가 날거린다라고 하는 거 주객전도. 그 다음에 새가 봄 기운을 못 이겨서 운다라고 말하는 거 감정이입. 그 다음에 자부심 어디에 드러나? 나 자연에 살아서 너무 행복해요라고 말하는 이 자부심 드러난다라고 했고요. 문장구조 짝지어서 나오는 대구법. 그 다음에 요거 이상향 무릉도원에 대한 모티프가 드러난다 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도 같이 기억해두라고 했냐면 고사 연상한다, 고사를 인용한다 라는 것도 무릉도원 관련해서 기억해두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고사 인용이 여기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쌤이 지난주에 수업할 때 잠깐 빼먹었는데 이따 뒤에 이제 본문에서 한 번 더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포인트 넘어가고요. 선지함정 패턴 한번 볼게요. 선지함정 패턴. 저번 주에도 강조했었던 거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 혼자 있는 거 좋아해, 싫어해?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서 MBTI 아마 인프피일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서 한중진미 한가로운 거고요. 적적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한 구절 더 써보면은 혼자 앉아라는 말이 나오거든. 혼자 앉아. 네, 혼자 있는 거, 적적한 거, 한중, 진미, 요거 다 뭐다? 즐거움이에요. 해서 요거를 이제 외로움, 쓸쓸함 이렇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결국에 뭐랑 똑같냐? 만흥에서도 부정적인 감정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상충곡에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만흥, 상충곡처럼 양반이 쓴 것들은 다 긍정적인 내용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했었던 게 뭐냐? 채산이나 조수 있었죠? 얘들아 우리 봄 구경 가자, 산 구경 가자라고 해서 육청 언제 하고 답청 언제 하고 욕기 언제 하고 채사는 내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나오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산에서 나물 캐고 낚시하는 게 생계다 아니다? 아니다. 이 뭐 하는 거? 자연을 즐기는 거라고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확장되면 어떤 게 나오냐? 이 사람이 그러면은 채산해가지고 내가 뭐 봄에 두릅을 많이 캤어. 기뻐하겠니? 두릅 많이 캐서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겠죠. 왜? 그냥 캐는 거 자체가 재밌는 거야. 그럼 똑같아. 낚시해가지고 많이 잡았다 또는 월척을 낚았다라고 해서 기뻐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왜? 이거는 다 어떤 거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연을 즐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주객전도인 게 내가 얘네들을 꺼리는 거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화자가 무능하다던가 실패했다던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정서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 누항사라고 했습니다. 누항사는 인생살이 참 쉽지 않다. 이런 게 그나마 드러나는 게 누항사라고 했고 상충곡은 이런 거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이 시에서 이 가사에서 연군지정이나 우국지정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국지정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충성심이랑 관련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에서 나라 걱정하는 거, 임금님 걱정하는 거, 임금님 사랑해요 이런 내용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뭐만 나온다? 안빈낙도, 자연친화, 강호, 한정 이런 것들만 나오는 게 이 시의 내용이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은요, 또 이렇게 쌤이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쭉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홍진에 묻힌 분내 인의 생이 어떠한 거라고 해가지고 홍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면서 이제 시작을 해. 그래서 홍진에 뭐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모를 것가가 몇 번 나왔다? 13번 나왔다. 두 가지 포인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 산림. 산림이 어디야? 자연. 자연인 거고, 지락이 뭐예요? 지락? 지극한 즐거움. 그래서 산에 있어도 노잼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스잼이다. 꿀잼이다. 산에 있어도 재밌다라는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여기 이제 쌤이 한번 말했는데,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라고 했을 때 녹양방초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풀은 이제 녹양은 푸른 버드나무라 그랬고, 방초는 뭐라고 했냐면 향기로운 풀이라 그랬지. 그럼 상춘곡의 후각적 심상 드러나는 부분은 어디? 여기예요. 여기이기 때문에 아까 청양도 있고 여기도 있어. 해서 이 녹양방초의 후각 하나만 더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문제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쌤이 고사 인용한 거 하나 더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고사 인용한 게 어디냐 하면은 여기 있다. 이 갓 깨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놓고 라고 했을 때 여기가 51쪽이거든. 51쪽 맨 위에 있는데, 이게 도연명이라고 하는 중국의 시인이 있어요. 도연명이라고 하는 중국의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칠그로 만든 두 권으로 술을 이렇게 걸러서 먹었대. 그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말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그 고사 인용이라는 거 하나 체크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사 인용 2개 있죠. 어디에? 이 시 안에서는 어디에? 아까 그 무릉도원 거기도 고사 인용한 거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 갓 깨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놓고도 고사 인용이라고 했고, 또 우리가 이전에 앞에서 봤었던 거 중에 고사 인용한 거 뭐 있었어요? 그치. 소부허유. 만흥에서도 이제 소부허유에서 고사 인용했죠.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야? 나와 다는 모두 고사를 인용하여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나오면 공통점으로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넘어가고요. 이제 누항사 보겠습니다. 누항사. 누항사에서 누항이 뜻이 뭐라 했어? 누항. 누추한 집, 가난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를 보면은 양반들이 쓴 거는 다 뭐야? 나 행복해.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아까 그 임금님이랑 헤어지는 거 제외하고는. 그런데 누항사는 어때요? 이때부터는 뭐가 드러난다라고 했냐면 사대부의 삶이 어때? 궁핍해. 그 다음에 내적 갈등이 나타납니다. 어떤 내적 갈등? 이 사람 이제 현실 상황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뭐가? 이상이 막 충돌을 해요. 이상은 뭐였어요? 이상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은 안빈낙도였어. 안빈낙도 하면서 살아야 돼. 근데 현실 상황이 어때? 너무 가난해.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에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게 이제 누항사고요. 누항사의 가장 핵심 메인이 되는 사건이 뭐다? 소 빌리는 거예요. 소 빌리는 거. 선생님 이거 자료 정리하면서 또 울컥했어. 나 이거 정말 읽을 때마다 너무 슬퍼요. 이 양반의 심정을 생각하면 너무 막 슬픕니다. 그래서 이 소 빌리는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현실적인 좌절과 이를 안빈낙도라는 정신적인 가치로 수용하는 태도 변화 과정을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내가 가난한 거지만 뭐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정신적 가치로 수용한다. 멋있게 써놨지만 정신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난 가난하게 살 거야. 이렇게 가난하면서도 편안함을 누릴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한번 쳐보면 대화를 인용했다. 누구와 누구의 대화? 화자랑 누구? 소 주인 사이의 대화를 인용했습니다. 화자와 소 주인 사이의 대화를 인용해서 중간에 사실감 있게 현장감 있게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상어 썼고 대승이나 백구 등의 시어를 썼는데요. 대승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대승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도 이제 감정이입의 소재예요. 이따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 보겠습니다. 주제.
가난한 사대부의 궁핍한 삶과 그 속에서의 고뇌 그리고 안빈낙도를 추구한다. 그래서 궁핍한 삶 동그라미 쳐보고 이거를 뭘로 이겨내? 안빈낙도로 이겨내려고 하는 게 누항사의 내용. 그 다음에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다? 임진왜란 이후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임진왜란의 전쟁에 나가서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어요. 5년 동안 열심히 싸웠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표현기법에서 사실적인 묘사, 대화, 인용, 고사, 인용, 그 다음에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해. 감정이입. 그 다음에 현실과 이상의 대비 등이 나온다. 궁핍한 현실과 사대부로서의 이상 사이의 갈등이 일단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빌리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 문제로 인해서 좌절되는 자연친화의 꿈 이런 거 나오고 이런 걸로 이제 이겨내려고 한다. 그래서 족집게 키워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 소 빌리는 1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소를 빌리는데 이 사람 왜 소를 못 빌려? 소 못 빌리는 이유가 뭐였어? 문 열려있었네. 소 못 빌리는 이유 뭐였어? 돈이 없어서. 왜냐하면 소 좀 빌려주시겠어요? 라고 이제 했더니 뭐라 그래요? 야 근데 알겠는데 미안한데 이 소 빌려달라고 한 사람이 나한테 꿩고기 구워오고 술 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빌려주기로 했어. 미안해. 이렇게 말을 하죠. 해서 아이고 그럼 나 이제 1년 농사 망했다. 어떻게 하나 막 밤새면서 고민하다가 안빈낙도 해야지 하는 게 이제 이 누항사의 이야기라고 했고요. 해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 괴리가 드러난다. 그 다음에 안빈낙도 빈이무언의 태도가 드러난다. 위에서 봤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백구는 이제 이따 뒷구절에서 그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포는 따뜻하고 따뜻한 온자에다가 포만 감비기는 포자야. 해서 이거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온포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 근데 이 사람 온포를 결국엔 포기해요. 포기해. 온포는 내가 바라지도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헷갈릴 만한 거 이 대승입니다. 대승에다가 동그라미 쳐보고 별표 한번 해볼게요. 별표. 자, 이 대승 일단 별표 쳐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뒷구절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 뒷구절 한번 먼저 봅시다. 대승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이 사람이 소 빌리고 실패해서 밤샐 때 이제 열심히 대승이 울어요. 대승이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58쪽에 무정한 대승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정한 대승은 인해한을 도둔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요 이제 학교쌤들마다 설명하는 게 좀 다르고 참고서마다 설명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일단은요 대승 소리 이 새가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한이 막 돋아난대. 이 새 소리가 내 한을 돋군대.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보는 거야? 화자의 감정을 강조해주고 부각하는 객관적 상관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이 대승 그러면 객관적 상관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잠깐만. 여러분들 대승은 그냥 객관적 상관물로만 기억을 해둡시다. 대승은 객관적 상관물로만. 왜냐하면 여기에 감정이입의 논리를 적용하려면 많이 이상해지고 복잡해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대승이 무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승은 나랑 별개로 운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대승 소리 들으면 더 한을 막 돋우는 거야. 그래서 이 한을 돋우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로만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럼 다시 좀 앞으로 돌아와서 잠시만.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요거를 우리가 지웁시다. 이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감정이입은 지우고요. 그냥 객관적 상관물만 동그라미를 해둡시다. 다시 여기만 수정할게요.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 그러면 내 한을 도두는 대승 생각하면 돼요. 대승. 그래서 요거 감정이입은 빼고 객관적 상관물로만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대승은 객관적 상관물이다. 요거 아까 왜 내 한을 더욱 깊게 만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군경가색 그러면 이제 화자가 자기 가난하다라고 말한 거고요. 춘경은 봄에 경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해서 이제 농사 포기하는 거. 춘경 포기했으니까 이제 먹고 사는 일은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나는 안빈낙도할 거야 라고 하는 정신승리의 단계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로장수 노주분 그러면은 이제 종이 주인과 종의 분수를 이뤘다라는 걸로 뭐 이런 거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 다음에 우리 아래 파란색으로 네모만 쳐두면 임진왜란이 배경이다. 그래서 이 사람 일단심이 있어요. 일편단심, 충성심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전쟁 준비하느라 이제 집을 못 챙겨가지고 가난해졌어도 그래도 이제 충성의 태도는 보인다. 출제 포인트 앞에 있는 거의 반복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선지함정 패턴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쌤이 다시 정리해 준 것처럼 이걸로만 기억해 둘게요. 대승은 뭐라고?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대승은 뭐다? 객관적 상관물이다. 그 다음에 화자의 태도. 농사 포기하는 게 게으르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포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빈낙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줘요? 못해줘요? 못해줘. 이 사람은 그냥 내가 부유하게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거에 만족하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거라서 적극적 해결 의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체크해보면요. 소주인이 거절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선약이죠. 다른 사람과 선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어의 의미, 오역 이런 것도 이제 문제로 종종 나오는데 일노장수는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수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왜 나오는 거냐, 왜 헷갈릴 수 있는 거냐면 이 사람이 무인이었잖아. 전쟁에 나가서 5년 동안 이제 싸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노장수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 장수로 해석하면 화자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 근데 일노장수는 누구야? 이 종이야, 종. 수염이 긴 종이기 때문에 이 일노장수는 종입니다. 종, 노비, 서번트. 기 때문에 이거를 화자로 착각하면 안 돼요. 장수라고 생각해서. 일노장수는 노주분을 잊었다라고 했을 때 화자가 잊은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위 이게 히읗자가 들어가니까 뭐처럼 보여? 여유롭게처럼 보이거든요. 이거 황급하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허위가 여유롭다라고 하면 안 돼요. 허위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화자가 허둥지둥 달려가는 모습을 허위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허위는 허둥지둥이다. 허둥지둥. 그래서 여유롭게가 아니다. 슬히 여겨는 이제 이게 슬피 여겨야. 슬피 여겨. 슬흐다가 이제 슬프다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한 번씩 쭉 읽어보면 되겠고요. 아까 대승 부분만 좀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요, 이제 고전, 산문. 고전 운문 끝났고, 고전 산문 이제 후루룩 볼게요. 자, 신바닥이 같은 경우에 이제 쌤이 여러분들 학교 기출 문제에 나왔었던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같이 살펴봤어요. 이제 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제 넣었다. 근데 이제 주인공의 성장 과정을요, 영웅의 일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영웅의 일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일종의 영웅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왜냐면 성관처럼 됐다가 막 내려오기 때문에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영웅의 일생은 그냥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분리. 분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프린트에도 나와 있어. 신바닥이가 부모님으로부터 분리됐다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 떠나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떠남. 그다음에 임무는 일종의 어떤 시련들을 겪는 거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뭐 스님의 힘을 빌어서 극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 극복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 있었고요. 그다음에 귀화는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해서 우리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게 그거였잖아. 떠났다가 돌아온 이들 무엇이 변했나 했을 때 그 구조를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볼 수도 있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조력자의 역할이 나옵니다. 조력자, 우리 까만색,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일단 누가 가장 큰 조력자예요? 조력자 그러면 스님이죠. 그 다음에 또 그 막내딸. 막내딸도 이제 조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님 생각하면 돼. 스님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스님. 그 다음에 핵심 소재의 기능. 그래서 이 핵심 소재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스님이 준 그 아이템 있잖아. 그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권선징악 뭐예요? 권선징악 누가 그래서 결국에 벌을 받아? 그 누이들, 언니들이 이제 벌을 받아서 버섯이 돼버리죠. 그런 점에서 권선징악이 있고, 그 다음에 신바닥이가 결국에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뭐 한다? 극복해 나간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운명 개척이라는 주제의식이 드러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설화라서요. 여러분들 비현실적인 게 나옵니다. 뭐 하늘 올라갔다가 뭐 했다가 뭐 이제 호랑이로 변한 스님들이 나온다던가 그런 거 있고, 서술자의 개입은 잘못 들어가 있어요. 이거 빼. 서술자의 개입은 일단 뺍시다. 자, 그래서 요 주제, 그 다음에 서술자 봤고요. 밑에 표현기법, 조력자, 스님이랑 막내딸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초월적 존재와 비현실적인 요소들 해서 뭐 스님이라던가 아니면 얘도 일단 선관이니까 초월적인 존재고요. 변신하는 그런 호랑이들 나오고 신이한 부채 같은 것들이 나온다. 그 다음에 대조적인 인물이 나오죠. 해서 동행은 누구랑 대조가 돼요? 동행이 이제 어느덧 자기랑 같이 다니는 애기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여기서 같이 살자. 그래서 밥 먹는 거 못 참아가지고 호랑이 밥 대죠. 그래서 요거는 신바닥이와 대조되는 인물이 동행입니다. 그래서 이때 신바닥이는 스스로 지혜를 갖춘 상태고요. 동행은 스스로 지혜를 갖추지 못한 상태가 이제 이 동행이고, 언니들은 누구랑? 막내딸이랑. 그래서 막내딸은 선이고, 그 다음에 언니들은 악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설화의 전형적인 특징인 권선징악의 구조를 보인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는 영웅의 일생 구조라고 했는데 그냥 이 서사의 구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집을 떠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요. 그래서 시련 우리 몇 가지 겪었는지 프린트에서도 정리했었죠. 그 어떻게 극복했는지 차이점 정리했었고, 그 사건들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새로운 지위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보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 보인다라는 거 기억해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력자 스님은요, 얘가 죽을 운명이었어요. 죽을 운명, 호랑이 밥이 될 운명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런 역할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막내딸은요, 얘가 이제 딱 봤더니 멀쩡하게 잘생겼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더럽다라고 무시했는데 얘는 알아봐 줬잖아. 알아봐 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선관에서 다시 내려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해서 막내딸도 조력자의 역할이 된다. 그 다음에 죽을 운명을 개척했다. 권선징악 언니들 벌 받았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신바닥이 겉은 더러운데요, 안은 깨끗하죠. 그런 점에서 외양과 본질의 대비에 대한 게 나올 수가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설화, 민담의 특징. 이와 같은 글의 특징, 갈래 특징으로 잠깐 나올 수 있는 게 이 빈출 키워드 첫 번째입니다. 일단 설화, 민담은 다 전적 작가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요약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동행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런 거 설명해줘, 안 해줘?
안 해주거든. 동행 어떻게 만나는지 설명 안 해주고 시간이 지나니까 같이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 이런 식이 이제 요약적인 서술이라 생각하면 돼. 그다음에 비현실적인 거 나오고 행복한 결말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설화 민담의 특징을 보인다. 그 다음에 두루마기 부채에 기이한 물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련, 요거를 통과해야 어른이 된다라는 거 나오고, 대주적 인물 아까 봤고요. 변신화소 기억해둡시다. 변신화소, 호랑이가 사람으로 주인공이 선관으로 변하는 그런 모티프가 나온다. 그 다음에 모티프 하나 더 써보면은요, 여러분들 일단 길떠남도 하나의 모티프였어요. 길떠남 모티프. 그 다음에 길 떠나기만 한 게 아니라 어디로 다시 돌아왔어?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그런 거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냐면 고향 회귀 모티프라고도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었던 선관이 내려온 거네 해서 위에 있다 내려왔다 해서 하강했다 그래서 적강 모티프라고도 해요. 적강 모티프도 같이 적어둡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티프가 드러난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넘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정리도 이제 이렇게 쌤이 해놨습니다. 이렇게 쌤이 해놨기 때문에 넘어가서 이제 수호제기 볼게요. 수호제기. 신바닥이 본문은 여러분들 정리된 거 보면 될 것 같고, 수호제기. 자, 수제기는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기가 뭐다? 기가 고전 수필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필이라고 하는 건 뭐를 드러내는 거라고 했냐면 경험과 그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글이 수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했었던 정약용이라고 했었던 경험은,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었던 경험은 뭐냐 하면은 유배라고 했어요. 유배. 그래서 유배를 가서 뭐를 깨달았다?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자아 동그라미 하고 현상적인 자아 세모를 구분하는 게 가장 주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상적인 자아는 뭐를 추구해요? 얘는 현실적인 자아이기 때문에 벼슬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글의 맥락에서는. 네. 그래서 현실적인 자아, 벼슬을 추구하는 또는 어떤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자아가 현실적인 자아고요. 그다음에 본질적인 자아는 다시 말하면 뭐라고 했냐면 이상적인 자아,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이 이제 본질적인 자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 보면은요, 천하 만물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천하 만물. 밭은 누가 가져갈 수 있어, 없어? 꽃나무 누가 가져갈 수 있어, 없어? 책 누가 가져갈 수 있어, 없어? 있지만 내용은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지기 때문에 천하 만물은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누구는 무엇은 잃어버리기 쉽다? 나는 잃어버리기 쉽다. 노래만 들어도 내가 사라져버리고 뭐 다른 것들만 해도 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대조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 천하 만물과 나의 속성을 대조했다. 그 다음에 나를 잃지 않은 사람 유일하게 누구? 큰형님. 큰형님은 이제 나를 잃지 않았고요. 나의 둘째 형 작은 형도 어때? 흑산도로 유배 갔기 때문에 나를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유배지에서 성찰을 통한 인식의 전환 과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표현기법 희 아까 말한 것처럼 경험, 성찰, 깨달음 나와 있다. 그다음에 대조 천하 만물, 요 외물이 여러분들 천하 만물이라 생각하면 돼. 천하 만물 써보고요. 그다음에 지켜야 할 나를 대조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대조, 대조 1과 대조 2인데 나를 잃었었던 자신과 나를 지킨 큰형님을 대조했다. 그 다음에 의인화는 지울게요. 애매하니까 그냥 지우겠습니다. 나라는 내면적 자아를 인격체처럼 표현했다. 지우고.
자, 서리법 뭐뭐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용. 마지막에 누구 말 인용해요? 맹자가 이렇게 말한 게 진실로 맞는 말이다라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맹자 말 인용한 건 아니어도 큰형님의 말을 인용한 것도 나오기는 해. 그러니까 큰형님이 나의 자는 태연이라서 아빠가 시킨 대로 그냥 지켰을 뿐이다라는 거 나오거든. 그런 식으로 인용이 나온다. 그 다음에 비유 표현 나왔다는 거 기억해두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 1번은 뭐냐? 수호제가 나를 지키는 집이래. 근데 이 사람 처음에는 이거 의미 바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모르고 있다가 어디 가서 깨닫게 돼? 유배 가서 깨닫게 돼. 그래서 수호제 참 이상한 이름이네 라고 해서 수호제의 의미를 모르는 그때의 상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켜야 할 대상으로서의 나의 특성, 아까 위에서 정리했었던 내용이고, 이렇게 귀양 생활 보냈었던 거를 이제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귀양지라고 하는 게 내가 귀양 갔어. 안 좋은 것이지만 귀양지 갔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요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큰형님 멋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족집게 키워드 나의 의미 찾는 거, 이제 본질적인 자아랑 현상적인 자아에서 우리 동그라미 치고 세모 표시 쳤었던 그 이제 본질적 자아, 이 현상적 자아 파악하는 거고요. 깨달음의 과정도 처음에 이상한 이름이네 유배지 가서 이제 성찰하고 깨닫게 되었다. 아까 나왔었던 내용이고, 수호라고 하는 게 이제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다. 그럼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만 밑줄 쳐볼게요. 자신의 주체성 본질 참된 자를 굳건히 지키는 것을 수호라고 한다. 그다음에 뭐 큰형님은 모범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조적 소재, 아까 위에서도 살펴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이 사람 벼슬살이 했었던 시기를 뭐라고 생각한다? 본질적인 자아를 잃어버렸던 시기가 이제 벼슬살이 했었던 시기다. 그럼 벼슬살이 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여기 검은 사모간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미친듯이 뛰어다녔다라고 하는 여기가 제 나를 잃어버렸었던 시기다. 그 다음에 맹자 인용의 효과 아까 살펴봤고요. 유배지 가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 살펴봤고, 그 다음에 혼자 묻고 혼자 답하고 여러 가지 열거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기억해두면 되겠고, 태연이라고 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 본질적인 자아랑 같은 말이다 라는 것만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큰형님이 지키는 태연, 태연이 뭐냐? 큰형님의 본질적인 자아다. 그 다음에 갈래의 특징은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했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둘째 형님은 여러분들 그 동일성만 파악하면 돼. 뭐만 파악하면 되냐면 이 둘째 형님도 요거 자아상실의 또 다른 예시다. 둘째 형님도 자아상실했었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도 이제 보면 선생님이 수호제기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본문에 섞다 넣어놨어요. 얘는 문제가 많아가지고 좀 많았어. 40회 출제. 40회. 근데 얘는 기본빵이 좀 크기는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상한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 뭐? 깨달음 이전의 인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유배 가고 난 다음에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내가 지킬 필요 없는 거. 그 다음에 지켜야 할 거. 해서 아까 대조되는 거 있다라고 했죠. 요런 데서 이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고 이제 시험 보러 들어가면 되겠고요. 3일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읽으면 되겠습니다. 다 읽어주고 싶은데 그럼 똑같아.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만 빠르게 일단 한 번씩 훑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아암기 보겠습니다. 아암기. 아암기랑 수호제기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쪽수로는 73쪽을 보면 돼요. 아암기, 수호제기 모두 다 일단 끝이 기로 끝난다라는 거고, 수호제라고 하는 어떤 서재가 있었던 거고요. 아암도 뭐였어요? 어떤 공간에 붙인 이름이었지. 그래서 아암도 공간에 붙인 이름이었다. 해서 요약, 남과 사물에 예속되어 주체성을 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을 비판한다.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이상적 인물인 누구? 빨간 동그라미 이처사.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처럼 삽시다? 이처사처럼 삽시다를 강조하는 수필이다.
자, 그래서 이제 주제, 주체적인 삶의 태도 1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두 번째, 안분지족하는 자세를 드러낸다. 근데 이 주체적으로 살고 안분지족하는 사람이 누구더라? 이처사더라. 그럼 이제 수호제기에서 이처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따거. 그 큰형님이 되겠지. 큰형님. 그래서 여기 큰형님 이렇게 유사해 볼게요. 큰형님. 어떤 의미에서 본보기라고 하는 점에서 수호제기의 큰형님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자, 세속적인 삶과 주체적인 삶의 모습을 대조했고요. 주체적인 삶을 사는 이처사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예시로 들어서 주장을 뒷받침하고요. 기라는 수필갈래의 특성을 활용해서 밑줄 암이라는 편액의 의미를 풀이하고 주제를 드러낸다. 그럼 암이라고 하는 편액의 의미가 뭐였어요? 요거였습니다. 요거. 나를 삶의 주인으로 삼는 주체적인 태도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이것도 하나 적어둘게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한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은 다 나에게서 오는 거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남의 소리를 듣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이 사람들 자급자족하죠. 자기가 농사지어서 그 부자가 서로 아빠와 아들이 서로 농사지어서 먹고 살고 안분지족해. 그 다음에 세속적인 가치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주체적인 삶을 방해하는 요소, 욕망과 습관, 이거 하나 체크만 해두면 되겠고, 여기도 똑같이 대조가 나온다. 그 다음에 물화일체의 경지로의 확장도 일단은 동그라미만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 이처사.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거 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한 번만 더 밑줄을 쳐보면 모든 행위가 나에게서 비롯된다. 그 다음에 주제는 주체적인 삶을 살자. 그 다음에 이제 이처사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대조한다. 기억해두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우리 본문 해석 한번 보면은 여기까지가 요 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비판적 인식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낸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다? 이제 이처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처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요 아랫부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자급자족, 자연친화, 그 다음에 안분지족, 안빈낙도 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보면은요, 요 아래 보면은 이 맨 마지막 훗날 내가 이처사를 찾아가 암의 늙은 나무 밑에 함께 앉게 되면 마땅히 다시 남과 나는 평등하며 만물은 하나의 몸이다라는 뜻의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이게 나오잖아. 근데 이게 갑자기 논리 전개가 이렇게 팍 튀거든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어떻게 살자? 자기 뜻대로 살자. 나를 중심에 두고 살자. 내가 인생의 중심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뭐라 그래? 남과 나는 평등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논리적으로 좀 급발진을 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한 거는 뭐냐면 주체적인 나 있잖아. 이 나가 생각해보면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뭐라는 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다 나야. 여러분들도 나고 나도 나잖아. 그럼 여러분이나 나나 둘 다 똑같은 나니까 어때? 똑같은 나고 평등한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똑같고 평등하니까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전에는 남에게 더 가치를 부여하거나 나 어떤 욕망이나 습관 같은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산 거거든. 근데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다 똑같으니까. 우리 다 평등한 존재니까. 해서 각자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에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우위나 이런 것들은 없고 다 같은 존재 한 몸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만물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여타 참고서에서는 무라일체로도 설명을 하더라. 근데 이거는요, 쌤도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기는 하지만 나도 이거를 내 스스로 일단 납득하고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번 생각해보고 설명하는 말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이상 선생님이 이제 자연스럽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모든 참고서에 빠지지 않고 아암기 보면 끝에 무라일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라일체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냥 키워드로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무라일체는 막 우리 그 앞에 봤었던 자연물을 보고서 막 기분 좋아하는 그런 무라일체랑은 약간 달라. 여기에 있는 거나 저기에 있는 거나 우리 모두 다 차별 없이 다 똑같은 존재야, 동등한 존재야 라는 의미에서의 무라일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빛의 호의. 그럼 끝이야. 빛의 호의랑 이제 동물권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시험 범위는 다 한 번씩 좀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빛의 호의는요, 여러분들 일단 요약을 보면은 빛의 호의라는 제목의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데 빛의 호의라는 제목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예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우리 인생의 빛이 우리 인생을 호위해주는 순간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서사가 교차하는 병렬적 구조. 요거 그러면 여러분들 장, 베른, 노먼 마이어, 알마 마이어, 그 다음에 나와 건은의 이야기. 요거 두 개가 이렇게 교차한다라고 했고요. 시간 순서가 역순행적 구성으로 펼쳐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스노우볼, 태엽 같은 거의 상징적인 의미 기억해둬야 되고요. 인물들의 선행과 배려가 시공간을 넘어서 이어진다. 자, 그러면 밑에 이제 주제 그냥 한번 보고, 자, 화자는요 일단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서술자 나예요. 그런데 적어둡시다. 일단은 일부 관찰자가 드러나기도 해요. 일부 관찰자.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사건의 서술하고 그 의미를 재해석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처음에 권은 봤을 때 이 사람이 권은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리고 권은이 그 일산의 어떤 북카페에서 권은을 만났을 때 권은이 했었던 행동의 의미를 알아볼라? 몰라. 그런데 권은 블로그 글을 보고요, 내가 사람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난 다음에는 권은의 행동의 의미를 어떻게 돼요? 알게 되죠. 그걸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는 내가 몰랐었던 거를 해석하면서 다시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카메라 줬을 때에는 이게 권은을 살린 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사건들이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걸 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뭐를 통해서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서 드러낸다. 그 다음에 액자식 구성은 애매하긴 한데 이제 프린트 같은 데 나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넣어두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 물음표 정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원래는요,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면은 이야기 두 개가 서로 관련이 없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바깥에 이야기가 하나 있고 안에 이야기가 하나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이 저번 주에 친구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 라고 하면서 친구 이야기를 전달해준다? 그러면 선생님이 바깥에 있는 서술자인 거고 친구 이야기를 했을 때 친구 입장에서 말하면 그게 안에 있는 서술자인 거야. 그래서 원래 액자식 구성은 이런 식으로 바깥 이야기랑 안에 이야기랑 서로 관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건 사실 관련이 있거든. 근데 어떤 참고서에서는 액자식 구성으로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써두긴 했어. 근데 이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두 개의 서사가 교차하는 병렬적 구조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액자식 구성으로 이제 볼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이야기하는 가장 확실한 이 근거는 뭐냐면 중간에 알마마이어의 이야기가 그냥 나오잖아요. 그치? 뭐 이제 누구의 도움으로 탈출했다 어쩌고 막 그게 나오잖아. 그거를 아마 액자식 구성으로 처리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상징적 소재가 나옵니다. 멜로디 뭐였어요? 멜로디 과거의 선한 영향력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 그래서 이거는 영향력을 의미한다라고 했고, 스노우볼 뭐라 그랬어? 권은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뭐였어요? 권은을 살려준 소재, 빛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멜로디의 키는 과거의 상의 매개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과거 사건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첫 번째 문제로 나올 거거든. 나올 확률이 높거든. 서술상의 특징으로. 그 다음에 스노우볼과 권은방이 대조가 되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주제의식이다. 그래서 이 소재의 의미 나온다. 그래서 주제의식 기억해두면 되겠고, 빛의 호비 제목의 의미 알아두면 되겠고, 카메라 빨간 동그라미 쳐볼게요. 카메라. 아이고. 처음에 내가 카메라 줄 때 카메라는 어떤 의미에서 줬어요? 팔아라. 이거 팔면 돈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한테는 물질적인 도움의 수단이었어. 그런데 권은은 이것 때문에 밖에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구원의 통로였다. 그리고 이게 뭐라 그랬어요? 결국에 빛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두 개의 서사구조가 겹쳐서 펼쳐지더라. 두 개의 서사구조. 그 다음에 역순행적 구성, 그 다음에 태엽. 태엽은 이제 이것도 소재의 의미로 문제를 많이 내는데 그냥 생명력이라 생각하면 돼요. 막 권은이 태엽을 멈춰주세요. 죽게 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먼마이어, 알마마이어의 태엽이 멈췄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으로 쓰인다.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소재가 스노우볼입니다. 스노우볼. 그래서 스노우볼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스노우볼은 뭐냐 하면은 권은이 의지했던 유일한 위안이다. 유일한 위안. 그래서 나의 깨달음과 성찰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뭐 장베른 알마마니어 노먼마이어 이야기 기억해두면 되겠고, 멜로디도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요. 멜로디는 그래서 이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장치다. 그 다음에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라고 했냐면 선한 영향력이라고 했어요. 아직도 그 멜로디가 들리는 것 같다. 아직도 그 사건의 영향이 나한테 미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는요, 자신과 권은의 관계를 성찰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권은을 뭐 할 수 있게 하냐면 이해할 수 있게 해줘요. 권은이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이해하게 된다. 그다음에 뭐 악기상점 나와 있고, 눈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눈도 뭐냐 하면은 기억을 환기하는 역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회상의 매개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지 블로그 글도 결국에 권은을 이해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편지 블로그 글 사람들 모두 다 이제 여기 권은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소재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도 선생님이 이제 나왔었던 어떤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 문제들을 합쳐서 이렇게 다 구절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앞에 나와 있었던 거랑 관련된 거 중심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길고요. 이제 마지막 동물권,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이제 훑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거는 일단 갈래만 한번 먼저 체크해보면, 갈래가 뭐였어? 논설문이었죠. 논설문이라고 하는 거 뭐 하는 글이라고 했어요? 주장하는 글이라고 했어요. 그럼 주장하는 글이고 주장하면서 뭐 해야 돼? 내가 무언가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뭐 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설득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여러분들 표현 방법이 이제 같이 이해가 될 거예요. 통계 자료, 구체적인 사례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높이려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 전문가의 견해 인용하는 것도 왜예요? 뭐 하려고? 설득하려고. 그럼 예상 반론을 제시하고 이를 재반박하는 이유도 뭐예요? 설득하려고. 오케이? 해서 여기에 있는 이 모든 표현 방법들이 다 설득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라고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는 뭐냐? 이 사람이 그러면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여기를 먼저 볼게요. 출제 포인트 2번에 글쓴이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뭐냐? 글쓴이가 다시 말하면 주장하는 문제 해결 방안은 뭐냐? 사람들의 뭐가 바뀌어야 한다?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이 바뀌어야 돼. 그럼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식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현대사회에서 동물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점과 그 원인들, 자본주의적 소유관계가 있고요, 육류산업이 있고요, 인간중심주의라고 하는 그 인식을 바꿔야 그래야 이제 동물들이랑 공존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뒤에도 잠깐 나오긴 하지만 인식 전환하는 거니까 법 만들면 돼! 이렇게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법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해야 돼? 인식도 전환을 해야 돼. 그래서 인식의 전환 플러스 법 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 만들지 마! 이것도 아니야. 법만 만들면 돼도 아니고요. 법 만들지 마! 이것도 아니에요. 뭐다? 법을 만드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려면 뭐도 같이 인식 전환도 같이 해야 돼. 그럼 인식 전환해야 되는데 우리 인식이 뭔데? 이런 게 문제되는 인식들이야.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식 자본주의적 소유관념 요거. 그래서 우리 소유관계로 대하기 때문에 동물들을 도구로서 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인간 중심으로 종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동물을 식량으로만 대하는 것이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논증 방식 여기 이것도 한 번만 파란색으로 밑줄을 쳐볼게요. 이게 약간 어떤 맥락이냐면 뭐 여러분들 학교쌤이 얼마나 반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논설문을 가르칠 때에는 이게 안 나왔거든요.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걸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반론과 재반박이라고 하는 구조로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그럼 동물을 식량으로 안 먹으면 영양분 섭취 어떻게 해? 뭐 채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따가 체크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넘어가고 쭉 넘어가서 선지함정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만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 요거 모든 문제의 원인을 뭐로만 한정 짓는다? 자본주의로만 한정을 짓는다. 근데 자본주의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는 이유 1이었죠. 이유 2도 있고 뭐도 있어? 이유 3도 있었어. 해서 자본주의 플러스 뭐도 있어요? 육류 섭취, 그러니까 축산, 공장식 축산. 그 다음에 종차별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걸로만 한정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종종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견해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가 있기 때문에 뭐야? 전부 부정한다고 하면 안 돼요. 글쓴이는 뭐 반론을 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데 보통은 전부 부정한다라기보다는 이런 게 나와. 이게 정말 잠깐 한 줄 지나가거든. 해서 글쓴이가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다. 또는 상대방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며 라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고선지가 나올 거라는 거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일부 수용.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법 만들면 끝이에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인식 전환이 근본적 해결책인 것이 법 제정한다라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뒤쪽은 이제 저번에 이제 우리가 수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절에서 문제로 많이 나왔었던 것들 선생님이 또 한번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범위가 너무 많아서 구절마다 조금씩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지만 중요한 것들만 일단 한번 쭉 훑어봤고요. 요 뒤에 있는 거 여러분들 아까 쌤이 말했지만